제가 들려드릴 121번째 소설은요,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셀린저는 미국 작가예요. 1951년 32살 되던 해에 발표한 이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후에 쓴 소설들도 호평 속에 출간되었고 지금까지 읽히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모독적인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계에서 반발이 있었고요. 비평가들의 평가도 다양하게 엇갈렸어요. 그러나 현대사회의 속물 근성을 신랄하게 비판해서 젊은이들이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셀린저는 맨하탄의 명문학교인 맥버니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고요. 이후에 육군 유년학교에 입학해서 다녔어요. 이 경험들이 소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소설은 재밌어서요. 한번 잡으면 단숨에 쫙 읽히고요. 읽으면서도 나이와 상관없이 공감대가 많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시간적 배경은 1940년대 말이고요. 공간은 뉴욕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홀든 콜필드. 17살이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집은 꽤 부자고요. 아버지는 기업의 고문 변호사입니다. 형 디비는 작가예요. 소설을 썼고 꽤 촉망받는 작가였지만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은 영화 대본도 쓰고 있어요. 홀든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형의 소설을 워낙에 좋아해서 형이 영화 같은 데 관여하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죠. 동생이 둘 있어요. 2살 아래인 엘리. 그러나 엘리는 1946년에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똑똑했는데요. 학교에서 엄마에게 엘리와 같은 애를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편지를 보냈을 정도였어요. 엘리는 똑똑할 뿐 아니라 착해서 누구에게도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막내 여동생 페비는 10살이고요. 영리하고 사랑스러운 동생입니다. 홀든은 펜실베니아주 에이저타운에 있는 펜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펜시는 그가 4번째 다니는 학교예요. 계속해서 퇴학을 맞았고 며칠 전 펜시에서도 퇴학을 당했습니다. 수요일부터 크리스마스 휴가하고 그때 집으로 돌아가면 펜시와도 끝이었어요. 5과목 중에서 4과목에 낙제했고요. 학업에 전념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퇴학 이유였어요. 그동안에 종종 늙은 교장은 홀든의 부모님을 학교에 불렀고 그때마다 공부에 열중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홀든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펜시는 명문 사립학교예요. 학교의 광고물에는 1888년 이후 본교는 뛰어나고 명석한 학생들을 계속 양성해왔다고 씌어 있었죠. 홀든은 그걸 볼 때마다 여기서 명석한 애들을 본 적이 없고 몇 명 있다 해도 그들은 펜시에 오기 전부터 이미 뛰어났던 거라고 생각했어요. 펜시 바로 전에 다녔던 학교는 엘크톤 힐즈였는데 거길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그 학교엔 사기꾼들만 모였었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면 하즈 교장은 최고로 사기꾼이었는데 일요일에 학교에 온 학부모들에게 친절한 얼굴로 악수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시골티가 난다거나 유행이 진한 옷을 입고 있는 학부모다 싶으면 태도가 싹 달라져서 악수를 안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토요일이에요. 섹스놀 고등학교와 풋볼 경기가 있었어요. 펜시 입장에서는 큰 경기였지만 홀든은 구경하러 가지 않았어요. 그날 펜싱팀과 뉴욕에 갔다 왔는데 맥버니 고등학교와 경기가 있었고 홀든이 펜싱팀 주장이었어요. 그러나 펜싱 칼과 장비들을 지하철에 두고 내리는 바람에 경기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팀원들은 주장인 홀든에게 책임이 있다고 대했지만 홀든은 내내 내려야 할 곳을 찾느라 지하철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12월이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고 홀든은 기분이 저조했어요. 장갑이 없어서 손이 시렸는데 얼마 전 털가죽 장갑을 누군가 훔쳐갔기 때문이었어요. 학비가 비싼 학교일수록 사기꾼이 득실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일에 떠날 것이었으므로 늙은 역사 선생님 스펜서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다녀왔어요. 스펜서 선생은 70살이 넘었고 학교 주변에서 부인과 살고 있었어요. 스펜서 선생은 홀든의 퇴학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노인다운 충고를 열심히 했습니다. 충고들은 뻔하고 어떻게가 빠진 조언이었지만 홀든은 스펜서 선생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꾹 참고 들었어요. 그동안 어른들은 홀든의 정신 상태에 적잖은 걱정을 했어요. 동생 엘리가 죽었을 때 홀든은 13살이었는데 그때 차고의 창문을 모조리 주먹으로 때려 부순 일이 있었어요. 모두들 홀든에게 정신 분석을 시켜야 한다고들 했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그날 아침 뉴욕에서 산 모자를 쓰자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그 모자는 앞챙이 긴 빨간 사냥 모자였어요. $1를 주고 샀는데 잘 어울렸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홀드는 조용한 기숙사에서 책을 읽었어요. 공부는 잘 안 했지만 책은 꽤 많이 읽는 편이었고 다른 과목은 몰라도 작문만큼은 아주 우수했어요. 형은 홀든에게 책을 많이 권해주었고 지난 여름에는 무기여 자리거라를 읽게 했어요. 형은 2차 대전에 참전도 했고 전쟁을 싫어하면서도 그 책을 좋은 책이라며 읽으라고 했죠. 홀든은 그걸 읽었는데 엉터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형이 그런 작품을 좋아하면서도 어떻게 링 라드너의 책이라던가 위대한 개츠비도 좋아할 수 있는지 이상했어요. 홀든도 위대한 개츠비는 좋아했는데 개츠비가 굉장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몇 명과 외출했고 햄버거를 먹고 핀볼 게임을 하고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룸메이트인 스트레드 레이터와 주먹 다툼이 있었는데 그건 홀든의 어릴 적 친구인 제인과 데이트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스트레드 레이터의 추잡한 연애 기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제인과 한 짓을 안 봐도 알 것 같아서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스트레드가 부탁했던 장문 숙제를 해주었는데 홀든은 죽은 동생 엘리의 야구 글러브에 관해 써주었어요. 그건 홀든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묘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였고 그걸 쓰면서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스트레드는 고작 야구 글러브에 관해 썼다고 투정을 부렸고 홀든은 화가 치밀어 올라 장문 숙제를 다 찢어버렸어요. 계속 이죽거리는 스트레드에게 먼저 달려들었지만 덩치 큰 그에게 코피가 나게 한 방 맞았습니다. 홀든도 키가 188cm나 됐지만 몸이 말랐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밤 늦은 시간 기숙사는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모두 외출했거나 주말을 보내러 집에 갔거나 잠을 자고 있었어요. 홀든은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수요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학교를 뛰쳐나가는 거였어요. 여기서는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길 나가 뉴욕으로 가서 싸구려 호텔에 들어 수요일까지 느긋하게 지내다가 집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퇴학을 알리는 교장의 편지는 다음 주 초에 도착할 거고 부모님이 그 상황을 완전히 소화한 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떠나려고 짐을 싸는데 며칠 전 엄마가 보내준 새 스케이트화 때문에 좀 우울했습니다. 엄마가 운동무점에서 직원에게 수백만 가지 질문을 꼬치꼬치 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대개는 그 선물 때문에 슬퍼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전에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붙여준 용돈이 있어서 돈은 제법 있었어요. 떠날 준비를 마치고 가방을 들고 긴 복도를 돌아보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눈물이 나왔어요. 그는 빨간 사냥 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로 돌려 쓰고는 니들은 잠이나 실컷 자라고 소리를 지른 후 학교를 떠났습니다. 기차를 타고 뉴욕에 도착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갔지만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형은 할리우드에 있었고 동생 페비는 자고 있을 것이지만 그 애가 안 받고 엄마가 받을 수도 있으므로 포기했어요. 그 외에 제인이 생각났고 동네에서 자주 어울렸던 셀리도 생각났어요. 셀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기 집으로 와서 트리 만드는 걸 도와달라고 이쁜 말이 잔뜩 들어간 뭔가 가식적인 편지를 보내온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셀리에게 전화를 하면 그의 엄마가 바로 집으로 달려와 부모님에게 홀든이 뉴욕에 있다는 걸 고자질할 거였으므로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갔어요. 방으로 올라가는데 벨보이가 노인이어서 꽤 심란했습니다. 건너편 호텔이 창문이 보였는데 안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방마다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싫으면서도 구경하고 싶다는 게 이상했어요. 홀든은 페비 생각을 했습니다. 페비가 얼마나 영리하고 사랑스러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페비는 뭔가 얘기를 하면 이쪽에서 말하려는 뜻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시시한 영화를 보면 그게 시시하다는 것도 알아차렸고 좋은 영화를 보여주면 좋다는 걸 제대로 알았죠. 페비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39계단이에요. 홀든은 페비를 10번도 더 그 영화를 보여주러 극장에 데리고 갔었어요. 영화 도중에 페비는 이미 외워버린 대사를 미리 선수쳐서 크게 말해버리기도 했죠. 호텔 라벤더룸에 내려가서 스카치 소다를 시켰지만 술 마실 나이를 증명하라는 걸 웨이터가 내놓으라고 해서 콜라를 마셨어요. 옆자리에 여자들이 있어서 그녀들과 돌아가면서 춤을 추었는데 연예인에게만 관심이 있는 머리가 텅 빈 여자들이었고 술값도 홀든에게 내게 했어요. 라벤더룸을 나와 택시를 타고 어니클럽에 갔습니다.
거긴 형이 자주 데리고 와주었던 곳이었어요. 거기엔 피아노를 치는 유명한 흑인이 있었는데 그 연주는 너무 훌륭해서 인류 인사나 명사가 아니면 그에게 말도 걸지 못했어요. 그의 연주를 듣는 건 좋았지만 그의 음악엔 거만함이 풍겨 나온다고 생각돼서 가끔은 그가 치고 있는 피아노를 뒤엎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죠.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센트럴파크의 연못에 있는 오리들은 겨울이면 어디로 가는지를 물었지만 운전기사는 그런 걸 묻는다고 화를 내다가 연못에 있는 물고기는 겨울에도 그냥 호수 안에 있다고 했어요. 추워도 거기 있는 게 물고기들이 본성이라고 화를 내며 말했지만 홀든이 묻는 오리 이야기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클럽에 앉아있는데 예전에 형과 사귀던 여자를 만났어요.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있었는데 형이 안부를 묻고는 자기들과 합석하자고 했죠. 홀든은 그 따분한 자리를 견딜 자신이 없어 거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망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아끼느라 걸어서 호텔로 오는데 손이 시렸고 잃어버린 장갑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물건을 잘 잃어버려서 엄마를 화나게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자신이 비겁해서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도 잃어버린 물건을 며칠씩 찾는 애들도 있었지만 홀든은 잃어버리면 그렇게 안절부절 못할 만큼 애지중지하는 물건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게 자신이 약간은 비겁하게 된 이유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호텔방으로 올라가는데 덩치 큰 엘리베이터 보이가 여자를 불러줄 수 있다고 했고 짧은 타임은 $5, 긴 타임은 $15라고 얘기했습니다. 홀든은 짧은 타임으로 $5에 여자를 불렀어요. 그녀와 대화만 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시간을 재촉하다가 돈을 달라고 했어요. $5를 주자 $5가 아니라 $10였다고 실랑이를 했고 엘리베이터 보이까지 와서 홀든을 괴롭혔고 결국 $10를 뺏기고 한 대 3개 맞기까지 했습니다. 홀든은 너무 아파 바닥에 뒹굴면서 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기분이 저조했으나 자신이 길바닥에 떨어져 죽어있는 모습을 얼간이 같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게 정말 싫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셀리에게 전화를 했고 그녀와 2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길거리 식당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옆자리에 수녀 2명이 있었어요. 수녀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죠. 수녀들은 커피와 토스트만 먹고 있었어요. 자신은 베이컨과 달걀을 먹는데 누군가가 토스트와 커피만 먹는 게 우울했어요. 그녀들은 모금할 때 쓰는 밀집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홀든은 $10를 기부금으로 수녀들에게 주었습니다. 수녀들은 그렇게 돈을 써도 괜찮은가를 걱정해 주었고 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홀든은 수녀들과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즐거웠던 가장 큰 이유는 수녀들이 홀든이 가톨릭 신자인지를 묻지 않아서였어요. 대부분의 가톨릭 신자들은 언제나 상대방이 신자인지 확인하려 들었고 그건 꽤 지겨웠어요. 셀리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어요. 셀리의 엄마는 적십자 같은 일을 하는 상당한 자선가였어요. 자선 행사에 나가는 날은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셀리의 엄마에게 그런 데 갈 때는 치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준다면 그 일을 계속할지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길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6살쯤 되어 보이는 꼬마가 부모를 따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호밀밭을 걸어오는 사람을 누군가가 잡아준다면 이라는 가사를 계속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셀리를 만나기 전 브로드웨이 레코드 가게에서 리틀 셜리 빈지란 레코드판을 샀어요. 그건 흑인 여자 가수가 20년 전쯤에 취입한 낡은 판이었고 지금은 구하기가 어려웠지만 페비가 들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했습니다. 희귀본이라 $5나 내고 샀어요. 셀리와 같이 보기 위해 극장표도 샀습니다. 홀든은 원래 공연을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배우들이 싫었는데 그들이 실제 인물들처럼 연기하지 않아서였어요. 어쩌다 진짜로 명연기자를 만난다 해도 자기 스스로 명배우 티를 내기 때문에 흥이 깨져버리곤 했죠. 작년에 형이 피비와 자신에게 로렌스 올리비에가 나오는 햄릿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점심을 먹으며 형은 햄릿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공연을 보았고 다들 로렌스 올리비에가 대단하다고 난리였는데 잘생기고 목소리가 좋고 연기도 잘했지만 형이 말한 햄릿이라는 인물과는 전혀 달랐어요. 로렌스 올리비에는 불쌍하고 피해를 입은 햄릿이 아니라 대단한 장군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박물관에 갔어요. 홀든은 박물관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이곳에 자주 왔었는데 박물관을 좋아했던 이유는 모든 것들이 언제나 같은 장소에 놓여있기 때문이었죠. 에스키모는 항상 2마리 물고기를 낳고 있었고
사슴은 여전히 날씬한 다리로 옹달샘물을 먹고 있었고 인디안 여자는 담요를 짜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달라지는 건 항상 자신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거기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을 돌려 셀리와의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셀리를 만나 공연을 보았고 스케이트를 탔어요. 그는 갑자기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셀리에게 우리 같이 뉴욕을 떠나 매사추세츠나 버먼트로 가서 살자고 했어요. 셀리는 우린 아직 현실적으로 애들이고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어요. 대학을 가고 결혼하게 된다면 그땐 얼마든지 멋진 곳에 갈 수 있다고 했죠. 홀드는 대학을 가고 난 후에는 절대 그런 기회가 없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느 회사에선가 일하고 돈을 벌고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것이며 신문을 읽고 쉴 때는 브릿지 게임이나 하고 극장에 가고 바보 같은 영화나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런 바보 같은 일들만 반복될 거라고 했죠. 셀리는 그의 말에 찬성하지 않았고 그는 화가 나서 셀리에게 넌 골치 아픈 계집애라고 말했어요. 홀드는 그런 말을 한 자신이 어처구니 없었죠. 평소 같으면 여자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자기도 알 수 없었어요. 셀리는 화를 내다가 울었고 홀드는 그녀를 달래고 사과했지만 셀리는 가버렸어요. 홀드는 만일 셀리가 간다 했어도 그녀를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었는데 정말로 끔찍한 건 그 말을 할 때는 진심이었다는 거였어요. 그는 자신이 미쳤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에 후튼학교에 같이 다녔던 루스를 만났어요. 루스는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는 남들에게는 시시콜콜한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게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이 사생활을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지적인 애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지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었죠. 누군가 자기보다 멋진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하는 친구였어요. 루스와 별로 재미있지 않았어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지만 루스는 약속이 있다고 먼저 갔습니다. 홀드는 공원으로 향했어요. 연못의 오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직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어요. 공원에 가다가 페이비에게 줄 레코드를 떨어뜨렸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거의 울 뻔했지만 그걸 버리고 싶지 않아 조각들을 추려 넣었어요. 그는 우울했습니다. 평생 뉴욕에서 살아왔고 어렸을 때는 센트럴 파크에서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를 타고 놀았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밤에는 연못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찾아낸 연못은 완전히 얼어 있었고 오리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너무 추웠어요. 이러다가 얼어 죽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자신이 장례식에 올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엄마는 아직도 엘리의 죽음에 대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옷이랑 운동기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망연자실해 있을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죠. 자신을 무덤 속에 넣고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세우는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묘지 말고 강 같은 곳에다 던져 주었으면 싶었어요. 묘지에 들어가 있는 건 생각만 해도 싫었습니다. 일요일이면 사람들이 찾아와 꽃다발을 올려놓을 것이지만 죽은 후에 꽃다발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에도 없을 것이었죠. 부모님은 날씨가 좋으면 엘리 무덤에 가서 꽃다발을 놓고 오곤 했어요. 홀드는 몇 번 따라가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런 데 있는 엘리를 보고 싶지 않았죠. 한 번은 묘지에 갔을 때 비가 오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뛰어가서 차에 탔어요. 엘리는 그냥 거기에 그대로 있는데 그들은 이제 라디오를 들으며 근사한 저녁을 먹으러 어딘가로 갈 것이었죠. 묘지에 묻힌 건 육체이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지만 그건 헛소리라고 생각했어요. 홀드는 자신이 만일 죽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페비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관리인은 부모님이 파티에 가느라 집에 없다고 알려주었고 그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페비를 깨웠고 페비는 홀든이 태양 맞았다는 걸 영리하게 알아차렸어요. 너 주려고 레코드판을 샀는데 다 깨졌다고 하자. 그래도 갖고 있겠다고 깨진 것이라도 달라고 해서 서랍에 넣었어요. 홀드는 페비에게 어디론가 떠날 거라고 계획을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목장 같은 데서 일할 거고 자리 잡히면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페비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라는 말만 자꾸 했어요. 페비를 간신히 달랬고 페비는 진정하고 나서 오빠는 뭐가 되고 싶은지를 물었어요. 홀드는 호밀밭을 걸어오다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란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넓은 호밀밭에서 어떤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자신은 벼랑 끝에 서 있다가
누군가가 벼랑 쪽으로 뛰어오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그 일만 하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되고 싶은 건 그것뿐이라고 했죠. 페비에게 빨간 사냥 모자를 주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와 앤톨리니 선생 집으로 갔어요. 가겠다고 전화를 미리 걸어두었었죠. 앤톨리니 선생은 젊었고 홀든이 만난 제일 좋은 선생이었어요. 그는 제임스 캐슬이라는 학생이 창밖으로 떨어져 자살해서 죽었을 때 그 애를 안아 올렸고 외투를 덮어준 후 의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자기 코트가 피범벅이 되어도 상관하지 않았죠. 앤톨리니 선생과 부인은 홀든을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태학 이야기를 했고 선생은 조언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미성숙한 인간은 목적을 위해 고귀한 죽음을 택하려 하는데 성숙한 인간은 목적을 위해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거라고, 조만간 목표를 분명히 찾아서 출발해야 한다고, 단 1분도 지체하지 말라고, 학교를 다시 다니라고 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학자들만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창의적인 사람들과 교육받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교육을 받으면 가치 있는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파고드는 정열을 가질 수 있다고 했죠. 그날 소파에서 잠든 홀든은 잠결에 자신의 머리에 손을 대고 있는 앤톨리니 선생 때문에 기겁을 해서 일어납니다. 선생은 버벅거리며 변명을 했지만 홀든은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찾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와버립니다. 다음 날 홀든은 원래 페비 연극을 보고 집에 들렸다 떠날 생각이었지만 다시는 집에도 학교에도 돌아가지 않을 결심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페비를 만나보고 작별 인사를 한 후 서부로 떠나기로 합니다. 차를 얻어 타고 몇 날이고 가다 보면 아름답고 화창한 날씨를 만날 거고 아무도 알아보는 이 없는 서부 어딘가에 도착하면 주유소 같은 데 직업을 얻을 것이고 귀머거리에 벙어리인 척하며 지낼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아물짝에도 쓸모없는 논쟁 따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누군가 할 말이 있으면 그냥 종이에 써서 주고받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면 남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은 불쌍한 벙어리라고 내버려둘 것이니 월급을 받아 어딘가에다 여생을 편하게 살 오두막을 하나 지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 싶으면 아름다운 벙어리 여자를 만나면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종이에 써서 서로 보여주고 애를 낳게 되면 애를 어딘가에 숨겨두고 책을 한아름 사서 직접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홀든은 신이 났어요. 그는 페비 학교에 가서 점심시간 12시 15분에 박물관 정문 근처에서 만나자는 쪽지를 교장실에서 일하는 할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쪽지에는 오늘 서부로 떠날 거라는 말도 썼습니다. 페비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1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어요. 커다란 가방을 질질 끄고 빨간 사냥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자기도 오빠랑 같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홀든은 안 된다고 설득했지만 페비는 완전히 결심을 굳히고 있었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홀든은 안 떠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페비는 그걸 여러 번 확인했어요. 같이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보았고 페비에게 회전 목마를 태워주었어요. 목마가 돌고 있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비를 피해 지붕 밑으로 뛰어 들어갔지만 홀든은 그대로 벤치에 앉아서 비를 맞았어요. 온통 젖었지만 페비가 목마를 타고 돌고 도는 걸 보는 게 행복했어요. 홀든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9월에 학교에 돌아가면 이젠 잘 적응해 보겠냐고 물었지만 그건 바보 같은 질문이었어요. 무언가를 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뭐든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모두들 홀든에게 질문을 했고 형은 그래도 좀 덜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를 물었어요. 그 대답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분명한 건 모든 사람들이 그립다는 거였어요. 펜시의 룸메이트인 스트레드 레이터도 10달러를 뺏어간 엘리베이터 남자까지도 다 그리웠어요. 일단 이야기를 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워진다는 게 웃기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책에는 현대사회의 속물 근성, 뻔한 처세의 그림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홀든은 어른이 눈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소년이지만 책을 읽다 보면 홀든에게 빠져들어갑니다. 그의 생각, 행동들은 시대적 정서적 차이는 있지만 한때 우리들이 가졌던 일탈의 욕망, 소리 지르고 싶은 이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엘리, 페비, 레코드판, 빨간 사냥모자,
이런 것들은 모양을 달리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그리움, 추억입니다. 반항하면서도 사랑하고 밀어내면서도 애정을 갖고 있는 홀드는 특별한 문제아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소년이고 누구나가 거쳐가는 한때의 초상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다를까 싶어요. 성실하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숨막히지는 않은지요. 이탈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 공간이 너무 좁고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한 번쯤은 벗어나고 싶을 때는 없는지요. 어른들이 홀든에게 하는 질문들, 그 질문들이 지금도 무섭지는 않은지요. 홀든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한 건 대답이 궁색하거나 어느 날 딱 찾은 이상적인 나의 미래, 이룰 수 없는 꿈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 내 마음속의 쉼터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른이 되어버려요. 한번 어른이 되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속물도 되고 그걸 알면서도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호밀밭의 파수꾼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할 과거나 미래의 보루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